사실 요즘 환율이 그렇죠. 제일 이제 그 걱정이 되는 맞습니다. 분야고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환율 1,400원 뭐 깜짝 놀라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달러만 오른 거니까 달러인이 145인데 우리 원 달러가 140인 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 그래서 어떤 시각에 따라서. 예, 오늘은 네. 환율 얘기를. 전문가를 모셨다고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환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환율이 정말 연일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지금 뭐 강달러를 넘어서서 가달러라고도 킹달러인가요? 킹달러, 네. 가달러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원인이 뭔가 그거부터 일단 네. 여쭤보도록 할까요? 예, 뭐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그것도 이제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속도라든지 수준 자체가 상당히 좀 가파르다라는 부분에서 뭐 시장도 상당히 이제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선호되면서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기본적으로 촉발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환율이라는 거는 이게 상대적 개념이니까 네. 결국 이제 이제 달러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통화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캐나다 달러라든지 아니면 스웨덴 뭐 이렇게 유럽 통화가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그 80%를 차지하는 그 유럽 쪽의 사항들, 그것이 특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천연가스 급등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유로 경제에 지금 상당한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특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그런 상황들인데 결국 유럽 경제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달러 강세를 육발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엔화 부분 역시도 사실은 뭐 통화정책 차별화 자체가 워낙 심각하니까 엔화도 약세가 되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사실은 뭐 그 달러 지수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중국 경기 자체가 올해 기대보다는 상당히 저조한 지금 실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올해 3%를 달성할까 말까 할 정도로 상당히 경제가 자체가 힘들다라는 부분 자체는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또 더 나가서는 사실은 신흥국 전체 경기에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달러의 어떤 강세 요인 자체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달러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02년 이후 사실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좀 가고 있는 이러한 현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 그 달러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그냥 단순하게는 이제 약세가 되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수출에 좋고 그렇죠. 또 이제 강해지면은 교과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원옌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했는데 예전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환율이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각국 경제의 그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환율이라는 게 약세가 된다라는 거, 각국 통화 약세가 된다라는 의미 자체는 그만큼 각국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의미인 부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뭐 수혜받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조선업이라든지. 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환율 효과 자체가 상당히 큰 부분들이 있어서 어찌 보면은 이제 환율 효과를 사실은 이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사실은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환율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만 약세가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가 유독 사실 좀 심한 편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 통화 자체가 다 약세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환 효과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출이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더라도 수요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수요라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은 뭐 아직 탄탄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무역 수지 적자 같은 경우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좀 4개월 연속 적자라는 우리가 중국과 수교 이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수요 자체가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환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수요라는 부분들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그러한 그 효과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이제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이탈에 대한 어떤 욕구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가중이 되면서 경제에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수출 쪽에 좋아지는 거는 예전보다는 제한이 돼 있고
내려가는 쪽에 그 자금 유출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있죠. 예,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실물가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원자재 가격 자체가 사실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렇죠. 환율까지도 올라 보니까 당연히 뭐 그 부분이 다 이제 우리나라 인플레로 전가된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네. 지금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제 환율이라는 게 두 나라의 이제 얘기니까 이제 미국 얘기는 저희 워낙 많이 했으니까 저희 유럽 예. 그다음에 특히 영국도 요즘 뭐 영국. 이슈가 많죠. 네. 그리고 중국 예. 그다음에 신흥국가 이거 관련돼서 또 일본에 관련돼서 그쪽 나라의 관점에서 좀 보셔서 예. 우선 어디 유로부터 한번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유로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페르트 1대1이 달러하고 이제 비율 자체가 1대1이 깨졌다가 뭐 복원했다가 네. 이제 왔다 갔다 1대1에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유럽이 사실은 이렇게 약세가 되는 가장 큰 요인 자체는 얼마 전까지 사실 통화정책 차별화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ECB는 이제 금리를 못 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격차 때문에 이제 그 유로화가 상당히 약세 압력을 사실 좀 받았던 상황들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뭐 초기에는 사실 그 영향이 없었는데 이후에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천연가스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아예 이제 이제 중단이 되고 하는 이러한 사태를 거치면서 겨울철에 이제 천연가스 대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뭐 제가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이제 그렇죠. 표현을 쓰는데 네.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겨울을 앞두고 사실은 이러한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 뭐 결국 이미 그 유럽의 가게라든지 기업들은 뭐 뉴스를 많이 보셨지만 뭐 전력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10배가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계의 지출 또 기업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무래도 다 기업들도 다 전력을 사용하는 부분들이니까요. 네. 코스트가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결국 기업 이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비 지출 다 악재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유로화의 약세 압력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이 상황 자체가 뭐 아직은 뭐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뭐 다행스럽게 이제 고점을 치고 상당 부분 좀 내려온 부분들이긴 하지만 지금 아직 우리가 겨울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실제 유럽의 천연가스의 성수기 자체는 이제 11월부터 내년 한 2월 정도까지니까 그 기간 자체를 잘 넘어갈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유럽이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년에 비해보다 많은 지금 천연가스 재고를 확충을 해놓은 건 다행스러운 부분들인데 과연 그 정도의 물량으로 겨울을 날 수가 있을지. 근데 거기 하나 또 변수 자체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게 기후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도 사실은 유럽이 폭염으로 상당히 이제 더워갖고 뭐 라인 강수위 자체가 뭐 30cm밖에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겨울에 과연 날씨가 어떨지 다행히 따뜻한 날씨라고 하면 그나마 우리가 좀 넘길 수 있는데 만약 날씨가 추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천연가스 재고 자체를 신뢰할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이에요. 그때 가서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폭등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유럽의 뭐 요새 보면은 좀 독일도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았을까 말까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그러니까 독일이 무역 수지 적자를 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이제 저는 데이터를 보고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걸 보면 얼마만큼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가라는 부분에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됐을 때는 결국 유로화는 전 레벨보다는 상당히 약세가 그러니까 되겠죠. 에너지 쪽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환율이 약세가 되는 거죠. 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그러니까 수출입 때문에. 예,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 그러니까 뭐 이미 적자로 돌아선 나라도 있지만 뭐 독일 같은 나라도 이제 적자로 돌아섰을 그러니까 테니까. 특히 무역 부분에 대해서 심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각국이 그 에너지가 워낙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보조금 자체를 많이 그러니까 지출을 네.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에 걸쳐서 인플레이션 대책을 발표한 뭐 거기 이제 보조금 이제 지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재정 부담을 사실 키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제 유로화 약세 압력으로 좀 갈 수밖에 그리고 없기 또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약하다 보니까 뭐 제조라든가 이런 예. 거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페드가 뭐 워낙 강력하게 지금 뭐 이자를 올리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예. 지금 사실 저번에 ECB가 50bp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하루 이틀 전에 75로 바뀌어 확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페드를 이렇게 막 좀 약간 따라가는 느낌? 예.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뭐 유럽이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게 유럽 내에도 차별화가 되겠죠. 버틸 수 있는 국가가 있고 대표적으로 예, 이제 독일 같은 예. 경우는 버틸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라든지 이러한 쪽은 사실은 좀 버티기가 좀 힘들 네.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국가별로 약간의 좀 차이는 네.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금방 얘기가 나오셨는데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제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들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유럽 문제가 터질 때 항상 들여다보는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 재정 위기를 겪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들인데 이탈리아가 뭐 이런 천연가스 문제를 떠나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번 일요일 날 조기 총선이 있습니다. 네. 조기 총선에서 아마 지금 집권되는 게 아마 집권 그 연립정부가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반이유 정서를 가진 정당이 네. 이제 집권당이 네. 될 거다라는 이제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 자체는 결국 이탈리아에 대한 불안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에너지 문제 자체가 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인플레도 유발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하고 뭐 이런 악영향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회 불안을 사실은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제일 좀 불안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면 결국 이제 사회 뭐 대다수 국민들 자체가 이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극우라든지 국자라든지 이러한 세력을 사실은 좀 세울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럽의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유로화의 기본적으로 약세 압력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유럽 같습니다. 안에서도 네. 뭐 독일과 이탈리아 대표적으로 네. 그러니까 잘 견딜 수 있는 나라와 견디지 못하는 나라. 네. 그리고 좀 이제 사회적으로 말씀드린 게 최근에 이제 스웨덴에서도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요. 뭐 스웨덴이라는 이제 보면 이민에 상당히 이제 개방적인 나라였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민을 반대하는 정당이 제2정당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스웨덴 자체도 보면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과거 같지 않다.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 이제 보호주의 네. 뭐 이런 것들이 성향이 강화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글쎄요, 뭐 이것이 향후에는 사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뭐 미국 얘기를 잠깐 드리면 미국이 물가가 이렇게 잘 안 잡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보면은 사실 노동시장 공급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이민자를 잘 못 네, 받고 네. 하다 보니까 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50세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를 은퇴를 네. 하고 있고 하면 그런데 유럽도 이제 그러한 상황 이민을 막 이렇게 막 막고 하면은 네. 결국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러한 것들이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올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압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사실 지금의 유럽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사실은 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인구 문제도 사실은 유럽도 노령화라는 부분 자체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지금 맞물려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정치적, 사회적인 그런 네. 변수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좀 네. 아까 금방 말씀하신 네. 좀 하나 이제 제가 요새 자료를 쓰면서 가능성이 파운드화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파운드화가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 유로화보다 더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급락을 있거든요. 아, 예. 하잖아요. 펀드 진짜 많이 내렸어요. 네. 저는 기억나는 게 1.6 정도? 그 다음에 네. 어느 날 봤더니 이거 뭐. 예. 어저께 장중에 1.14를 깨고 1.13을 기록하면서 예전 왜 그런가요? 기본적으로는 영국의 펀더멘탈 경제가 안 좋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거기에 네. 특별히 이제 에너지 문제죠. 네.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와서 영국의 그 무역 수지가 상당히 적자 폭 자체가 상당히 좀 심화됐고요. 거기에 사실은 이제 팬데믹 과정에 뭐 영국도 사실 어마어마한 이제 재정 지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 부채 규모 자체가 GDP 대비 한 140% 정도 됩니다. 근데 영국은 브렌트유가 나지 않나요? 브렌트가 나왔지 그걸로 충분히 다 소화는 못하.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다 그걸 커버를 소화를 못하. 못하니까. 그래서 예. 에너지로 수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인프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인프레가 가장 높은 나라가 영국. 예, 영국이더라고요. 10% 가까이, 넘잖아요. 네. 10% 가까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금 영국의 그 우리가 쌍둥이 적자라고 얘기하죠. 재정 수지하고 경상 수지 적자가 GDP 대비를 보게 되면 이탈리아보다 더 심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자체는 사실은 브렉시트의 후유증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렉시트 결정 자체는 이제 2016년에 그 결정이 됐긴 했지만 실제 탈퇴는 2021년 1월에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었고 그래서 별로 그게 잘 두각이 안 나오다가 지금 슬슬 그 후유증 자체가 사실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파운드 가치 자체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92년에 그때 뭐 블랙 웬즈데이라고 해서 파운드 가치 그때 소로스가 이제 득장을 하는 시대인데 네. 그때 파운드 가치가 폭락을 했었는데 그때를 다시 이제 좀 되새기는 어떤 분위기도 좀 있고 그래서 뭐 1대1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부에서는 뭐 조금 영국 경제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각들 자체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을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런 그런 뉴스가 사실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 뭐 영국 일반인들이 뭐 추워서 뭐 되게 고생이다. 밥을 못 먹는다. 뭐 좀 과장된 얘기겠지만 그러면 조금 이제 엔화 얘기를 시간 좀 해볼까요? 이거를 좀 네. 바꿔서 옌 쪽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엔도 사실은 뭐 가장 큰 엔화 약세 요인 자체는 통화 정책의 차별화 네. 부분이죠. 일본 BOJ는 전혀 이제 금리를 올릴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 처음부터 그랬죠. 나는 안 돼요. 네. 그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러니까 구로다 총리 자체의 임기가 내년 3월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통화 정책 자체가 변화가 없을 거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좀 엔화 부분 자체의 약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얘는 처음에 그 네. 이제 약세로 갈 거는 예상이 이제 됐으니까 일본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145까지 갔잖아요. 네. 지금 이 레벨에서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잘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안 너무 되겠다, 심하다 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건가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좀 용인을 하고 조금은 반겼다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뭐 나도 알았다. 뭐 네. 그냥 뭐 큰 문제는 예, 없을 거로 생각을 했던 것들이 뭐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 통화 정책의 가장 주된 목표는 디프레 탈출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환율로 인해서 사실은 또 디프레 탈출에 대한 효과가 뭐 일본도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뭐 적자도 나긴 하지만 인프레 유발 효과도 사실은 있어서 뭐 결국 BOJ가 원하는 어떤 그림이 조금 같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 환율 효과를 했는데 일본도 사실은 톡톡한 환율 효과를 사실 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원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 960원, 50원, 한때 뭐 920, 30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보면 약해졌죠. 예,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제품보다도 더 수출 경쟁이 생겼으니까 뭐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나쁜 상황들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외환 시장 개입 자체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전혀 개입이 없었죠. 구두 개입을 막 잠깐 했지만 사실 실개입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한 145엔 자체가 넘고 하니까 이제 실개입이 이제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한 부분으로서 이제 2레벨 정도 돼서는 여기서 더 가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자금의 유출 문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조금 우려의 시각이 뭐 일본 정부 내에서도 조금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환율 수준 자체를 조금은 통제를 좀 하려고 하는 뭐 움직임입니다. 그래도 뭐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엔화의 어떤 이러한 약세 부지기는 조금 더 이어지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유럽하고 조금 결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럽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일본은 조금 이제 그 여유가 있어서 네. 이렇게 막을 수도 있다. 네. 제가 예전에 딜링룸에 있을 때 BOJ 인터벤션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몇 번 기억나는데 네.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왜? 네. 뭐 물량 자체가 아. 그 레이트 체크라는 게 스크린에 나오는 레이트 체크 왜 하겠어요? 그냥 외국계 뭐 일본계 할 것이 전화 와가지고 뭐 시티뱅크 전화해서 너네들 얼마나 코트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1 빌리언? 2 빌리언? 이렇게 와우. 물어보고 1 빌리언 그러면 뭐 yours 그냥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뭐 1 빌리언 그냥 마켓에서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BOJ가 또 하다가 잘 안 되면 페드에 전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BOJ가 막으려고 마음 먹으면 뭐 환율이라는 게 자기 뭐 막으려고 막아지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이라도 막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일본은 조금 지금 정부의 정책의 의지가 있으니까 조금 바꿔주면은 예. 조금 이 강달러의 어려움에 일본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분위기를 또 알려주셨어요. 아니요 버거운 그때 답을. 예전에 뭐 무시무시하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BOJ의 인터벤션 지금 말씀하셔서 네.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진짜 좀 마켓에 한 번 나오면 영향을 좀 준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네, 싶어서 네. 드렸습니다. 엔화였고 시간 관계상 또 위안화 위안화 네, 들어가야죠. 위안화 그러니까요. 7대가 넘었잖아요. 예, 7이 뭐 넘었습니다. 예전부터 예. 이렇게 많이 지켜오려고 했던 레벨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달러 강세 영향도 있고
또 지금 미중 간의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사실은 역전이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10년 이후 사실 처음인 상황들이고 또 연말 정도 가면은 정책 금리마저도 사실은 뭐 역전이 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서 네. 그렇게 보면 뭐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제 위안화가 약세 요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중국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경기가 지금 올해 3%가 달성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 거기에 지금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이 후유증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올해 크게 중국 경기에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당대회 이전까지 그러니까 당대회가 지금 10월 중순 정도 네. 되는데 그 전까지 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은 전혀 풀 생각이 없는 상황들이 보게 되면 뭐 경기의 회복을 사실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위안화 부분의 어떤 약세 흐름 뭐 이것은 뭐 당분간 좀 이어지니까 네. 뭐 지금 7레벨을 넘었긴 했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위안 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면 네.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 흐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뭐 아까 파운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위안화보다 더 말씀드린 건 홍콩 달러입니다. 아, 예. 사실 홍콩 달러는 뭐 잘 그 접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네, 요즘은 별로 안 보죠. 네. 네. 근데 이게 달러 패그제입니다. 네. 딱 밴드가 딱 묶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밴드가 묶여 있는 상황들에서 지금 딱 밴드 상단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홍콩 달러가 약세인 부분인데 문제는 홍콩 경제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뭐 지금 거기도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해서 이게 약세를 더 가야 되는데 밴드에 묶였다 보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홍콩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외환시장 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가 작년 11월 정도에서 한 5천억 달러였는데 지금 8월 달에 보면 4,300억 달러로 줄었어요. 네. 한 8개월, 9개월 동안 거의 한 600억, 700억이 줄었다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사실 줄어든 상황에서 과연 이걸 계속 방어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콩은 사실은 이 그 달러 패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정책 금리를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2.5인데 홍콩 금리는 2.75인데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묶어놨으니까. 예. 연말 정도 가게 되면 미국이 뭐 4% 정도 간다라고 우리 가정을 하게 되면 홍콩은 4.25%인데 그럼 홍콩 경제가 과연 그거를 버틸 수 있을까? 우리도 사실은 지금 금리 갖고 아우성인데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4.25라는 금리를 버티면서 또 외환시장까지 개입을 하면서 무리하게 저게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지금 중국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홍콩은 금리를 오리고. 그러니까 홍콩 금리하고 위안화 금리하고 너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예. 그게 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되게 예, 중국 기업들이 네.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뭐 당연히 홍콩 달러 팔고 그냥 중국 네. 위안화 사면 좋은 어떤 예, 그런 예. 어떤 그 아비트리지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격이 받기 상당히 좀 쉬운 통화가 돼버리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 더 이상 방어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홍콩 밴드 자체가 뭔가 이제 풀리거나 뭐 밴드가 올라가거나 뭐 하는 상황들이 네, 생각이 밴드가 한번 올라갈 예, 수밖에 갈 수밖에 없겠네요. 예, 없을 거로 보는데 패그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릴 경우에는 이제 뭐 홍콩이 과거처럼 뭐 아시아 금융의 허브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에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분명히 있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홍콩 달러는 진짜 그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다른 아시아 지금 통화들은 그래도 견조하지 않습니까? 예, 뭐 상대적으로 지금 크게 뭐 주목받는 통화는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네. 뭐 지금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또 원자재를 또 파는 국가 네, 뭐 이런 네. 게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되는 데는 사실은 없고 오히려 그래서 요번 그 달러 강세 국면에서 사실 뭐 우리가 신흥국에 대한 뭐 어떤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은 항상 얘기되고 항상 문제가 되지만 요번과 좀 특이하게 사실은 좀 선진국 관련 통화들 선진국 자체가 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조금 아까 그렇군요. 말씀드린 영국도 그렇고 파운드도 네. 그렇고 홍콩 달러도 그렇고 약간은 조금 어찌 보면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예, 사실은 예. 있어서 뭐 이게 꼭 신흥국만의 문제는 아닌 그러니까 킹 달러 현상이 신흥국만의 어떤 리스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일부 선진국마저도 사실은 좀 리스크를 좀 키우고 있는 좀 특이한 현상이 좀 예. 나오고 있다. 새로운 관점을 오늘 덕분에 항상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외환위기라 그러면 뭐 이게 좀 약한 나라부터 쭉 그렇죠. 시작했는데 네. 이제 요번에 한번 다 뒤집어 놨네요. 뭐 그러게요. 환율 얘기가 뭐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네. 조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FOMC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시장 대응 전략이나 전망 좀 들려주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고 사실은 저도 이제 8월 물가를 보고 약간 저 개인적으로 쇼크였습니다. 미국이 물가가 잘 안 잡히나라는 네. 좀 이렇게까지. 예, 우려감이 있어서 그렇게 네. 보면 FOMC는 사실은 그 불안감이 더 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뭐 길어지고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네. 조금은 더 저희가 금리 인상 사이클에 좀 경계를 좀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네. 말씀드린 또 겨울철 유럽의 에너지 문제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없어서 그렇죠. 조금은 좀 아직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긴 말씀은 또 한번 네, 또 모셔서, 모셔서 네. 우리 그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들려주셨으면. 되는지 네. FOMC 끝나고 나서의 이제 또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또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네, 그렇네요. 시간은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한 시간이. 맞습니다. 여러 좋은 시장 얘기 많이 하다 네. 보니까 자, 저희 방송 실시간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잘 갔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 그 방송 여러분들 그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또 활기차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길은 굿모닝 인포맥스와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